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윤영길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국민들 너무 억울하죠. 관세 협정 너무 불합리하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할 때가 아니죠. 왜? 우리도 곧 닥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통해서 미국에서 제조 공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제조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과연 건설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유지할 인력도 없다는 뜻이에요. 배터리 공장 아무나 건설할 수가 없죠. 대신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건설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국에서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급여도 낮고 숙련공이 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과연 미국 국민들이 거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식물로 비유하자면 토양과 기후 환경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미국으로 옮겨 심으면 과연 그게 계속 자랄까요? 물론 여기를 잘 보호해주고 가꿔준다면 이게 잘 살아날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 자체에서 이런 생태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데 과연 공장만 유치했다고 해서 이게 성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공장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 LG 전기차 배터리 공사 현장, 정확히는 공장이 아니고 이제 건설 현장이죠. ICE 이민 단속국이 급습해서 475명을 체포하고 그중에 300여 명이 한국 근로자였습니다. 정확한 구금 사유는 에스타 또는 B1 비자나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다가 기간이 초과한 경우 또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불법 취업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신고자는 토리 브로예요. 그 조지아주 디스트릭트 12구역에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후보자입니다. 디스트릭트 12가 면적이 강원도의 거의 1.5배예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거의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하원이니까. 여기도 이제 정식 후보는 아니고 후보 이제 예정자죠. 한마디로 지원자. 이분 같은 경우는 공화당으로 지명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노력하는 후보라고 볼 수가 있죠. 본인 말로는 이런 제보를 통해서 불법 취업이다, 불법 체류자나 비자 위반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IC에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가 세력 또는 우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당당히 이제 자랑을 했죠. 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죠. 왜? 우리 자기의 어떤 지지자진 또한 이제 마가 지지자들, 우리 자기의 어떤 우익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단속을 안 한다. 지지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관이죠. 공장을 치워야 되는데 이제 지을 사람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제 올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TSMC, 또 유럽,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비자를 받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을 사람이 없는데 또 더군다나 유지는 누가 하냐 이거죠. 이제 천신만고 끝에 공장을 완공한다고 해도 유지할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미국 급여가 높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좀 낮은 급여에서 또한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숙련공이 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미국 국민들이 과연 이걸 거칠 젊은이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병원 빼고 일반 개인 병원이나 동네 어떤 중견병원을 가면 20, 30대 간호사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힘들고 급여도 낮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향이 지금 미국에도 있어요. 이런 어떤 엔지니어 이걸 공장을 안 가려고 하죠. 근데 이런 환경인데 과연 여기서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갈까요? 워낙 많이 준다면 물론 가겠죠. 그렇게 급여를 높이다 보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죠. 미국 제조업이 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가가 높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높고 원가도 높으니까 차라리 수입해서 쓰자 이거죠. 미국 아마존을 보십시오. 아마존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이 가장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마켓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은 본인들은 인정을 하긴 안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또 가장 질 좋은 제품을 이제끔 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먹고 살고 고수익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과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힘든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애플이나 뭐 테슬라 공장이 지금 중국에 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조업을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금 제조업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노란 봉투법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뭐 독일 이미 도입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이쪽에서도 제조업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노란 봉투법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GDP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조업을 안 하려고 그러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저임금으로 고집한다면 이것 또한 모순이죠. 결국은 임금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일본, 뭐 독일, 유럽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못하는 수준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죠. 이제 미국처럼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과연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서 해외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인건비가 똑같아지겠죠. 만약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어디? 이제 중국이죠. 중국 이쪽은 이제 공산주의면서 자본주의가 병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이하로 이제 급여를 거의 월급여를 20-30만 원 주고도 계속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여건은 비슷한데 문제는 인도는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급여가 낮으면 시위를 통해서 우리 파업하죠. 급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업했다가는 잘못하면 뭐 반정부 시위로 몰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깜빵에 가는 수가 있죠. 중국 제조업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을 죽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는데 이게 그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해가 갑니다. 중국이 어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제조업이 다 망해요. 어떤 중국이란 어떤 경쟁자, 또 노란 봉투법이라는 자국내의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선례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죠. 국가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미국 조선업 이제 거의 다 망하고 문 닫고 남아있는 업체는 해군 관련된 업체들, 군 관련 업체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서 미국에 있는 필립 쉽야드라는 조선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거기에 쓰는 용접기들이 1970년대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미국 항공 정모가 거의 뭐 10척, 12척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 니미츠급 항공모함이죠. 실제로 뭐 니미츠호 같은 경우는 1975년도 취역을 했어요. 75년도면 거의 이제 50년이 다 돼가죠. 그리고 거의 70% 이상이 2000년 이전에 취역했던 항공모들입니다. 이 항공모들이 과연 전역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있죠. 다른 전투함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항공모함들이 아무리 좋은 항공모함도 결국 이제 고장이 나고 기능에 이상이 있겠죠. 그때도 과연 이걸 단적으로 드러낸 영화가 있어요. 1990년대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나옵니다. 리차드 기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M&A 어떤 기업 사냥꾼으로 나오죠. 거기서 일단 조선업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죠. 한 기업가를 만나서 우리 회사를 사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리차드 기어는 말이 그걸 조각조각 내서 우리가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조선업체의 경우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던 거죠. 90년대부터 이제 미국 조선업은 하얀 길로 접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업체가 해군 관련된 업체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경영이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과연 국가가 주도했을 때 단적인 예를 한번 들면 베네수엘라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한때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도입했죠.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은 3천억 배럴로 사우디가 거의 한 2,700억 배럴. 사우디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매장량으로는 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특징이 있죠.
베네수엘라는 중진류고 채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바다 속에 있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모래예요. 모래에서 삽질만 몇 번 하고 그냥 퍼 올리면 양수기로 퍼 올리면 바로 그냥 개공이 가능한 원유라는 거죠. 그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다 이제 압수를 했죠. 사회주의 혁명하면서 압수해서 잘 받았었죠. 모든 걸 이제 모든 비용들을 다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권력층에서 가져도 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이제 R&D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 그리고 이제 중진류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시추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시추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죠. 왜? 다 이제 갖다 썼으니까. 너도 이제 갖다 쓰다 보니까 뭐 이제 투자할 돈이 없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석유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적인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이제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간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주도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연 이 국가 주도에 있어서 제조업을 살릴 것인가?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과연 제조업을 살릴 수 있을까요?